네, 뭐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봤으니까 이제는 오후 시간에 풀 문제들을 위해서 그 여러 개의 제조 공정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부터 좀 이론을 들여다봅시다. 자, 이론편 교재 펼쳐볼 거고요. 이론편의 63페이지야. 63페이지. 자, 3절에 이제 연속 공정, 여러 개의 제조 공정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뭐 기본 강의 때도 배우긴 합니다. 배우긴 하는데 이제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요 주제 가지고 그렇게 자주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객관식 공부를 했더라도 요 내용 관련해서는 막 엄청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훈련을 많이 안 했을 건데 2차에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여러 개의 공정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요거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 개의 제조 공정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칠판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공정이라는 건 아까 전에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의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짜잘한 이런 분필 같은 이런 간단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하나만 다 마무리하면 제품이 다 완성이 되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냥 단지 분필이다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재료를 뭔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뭔가 일정한 규격으로 토막을 낸다. 요걸 1공정에서 한다 그러면 두 번째 공정에서는 그걸 받아다가 뭘 하냐면 얘를 그냥 놔두면 다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팅 작업 같은 걸 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짜잘한 분필이라도 일단은 얘네들을 균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한다. 최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공정은 거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1번 공정이다. 공정 1번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공정 1번이다. 그리고 얘를 공정 2번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컨베이어 벨트이다 보니까 이 공정 1번과 공정 2번은 순차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을 다 끝내 놓아야만 2번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량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먼저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됐다라고 치면 그때 이거를 끄잡아내서 두 번째 공정에다 집어넣자. 그러면 두 번째 공정을 시작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이게 이제 멀쩡한 제품이 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름대로의 원가들이 막 발생을 하고 완성도 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T 계정으로 표현해 본다면 요 놈에 대한 계정을 따로 작성을 하고 또 요 놈에 대해서도 따로 작성을 하고 T 계정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정 1번에 대한 제공품, 얘가 공정 2번에 대한 제공품이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개의 T 계정에 이제 등장 인물들을 좀 넣어보자면 여기 기초 제공품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원가가 이제 발생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공비가 들어가겠죠. 물론 뭐 아까 전에 우리 풀어봤던 문제처럼 재료 X, 재료 Y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가자면 재료비와 가공비가 들어갔을 것이다. 자, 이번에 이제 완성이 될 것이고. 1번은 기말에 이렇게 이제 미완성으로 남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렇게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계 투입된 원가는 일반적으로는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자, 1번은 이제 완성이 되고 1번은 기말에 이렇게 이제 미완성으로 남았다. 요 정도로 이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 1공정과 2공정의 순차 관계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요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실 기본 강의 때 이 T 계정에서의 원가의 흐름 요런 거를 처음 배울 적에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완성대 부분 있죠. 요거. 요 녀석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하나 배우냐면 쟤를 뭐라고 부르자고요. 발생한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러자며. 그 완성시킨 건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중에 완성된 놈들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부릅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종합 원가 계산 챕터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그 용어를 안 써. 좀 아까 우리 문제 풀어봤을 때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세요 이런 말 없었거든요. 뭐라고 했었어요? 그냥 완성품의 원가 구하세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라는 건데,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에 뭐가 됐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에 완성이 됐다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서 제품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내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이 된다면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러도 좋다는 거야. 근데 요 놈과 요 놈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된 건데 얘네 둘을 딱 들여다봤을 때 한 놈은 제품이 되지만 다른 한 녀석은 제품이 안 되잖아요. 제품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는 이게 끝 공정이다라고 가정하면 요 녀석은 제품이 되겠지.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얘는 괜찮은데 요 녀석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다는 거죠. 얘는 완성이 됐지만 제품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제공품으로 다시 들어갈 뿐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일단 이제 문제도 있긴 한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얘만 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기말 제공품의 원가 구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얘 기말 제공품이죠. 그럼 얘는 기말 제공품인가요? 얘도 기말 제공품이라고.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 요 놈과 요 놈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얘만 계산해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런 말을 못 한대요. 왜? 완성이 됐긴 했지만 제품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쟤는 뭐가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쟤는 두 번째 제공품이 될 뿐인 거잖아요. 그럼 요 녀석은 이 두 번째 제공품의 계정 입장에서 보면 인풋으로 어딘가 들어가야 되겠네.
1공정에서 아웃풋으로 나왔으면 그걸 2공정에다가 인풋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2공정의 인풋은 요 어디쯤이다라고 했는데 설마 단기에 완성이 됐는데 요 기초 제품에다 넣을 수는 없을 거고 단기에 완성됐으니까 단기의 인풋 중에 어디다가 넣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럼 이 중에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라는 건데 자, 물리적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공장에 한번 가보는 거야. 공장에 갔더니 1공정과 2공정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쉽게 그냥 우리 치킨 튀기는 공장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공정에서 뭐 하냐면 이분이 닭을 손질하는 거야. 생닭을 막 털도 막 뽑고, 그죠? 토막도 막 내고 이렇게, 그죠? 손질을 막 해요, 이분이. 그 손질이 다 끝났어. 그럼 그거를 두 번째 공정에 계시는 이분한테 줘요. 그럼 이분이 그 토막난 그 손질된 닭 이걸 가지고 이제 튀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완성이 됐다는 건 손질이 끝난 생닭이야. 그럼 우리가 회계팀에서 나왔는데 저희 회계팀에서 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손질 끝난 닭 있잖아요. 완성된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 어딘가가 저희가 좀 매칭을 시켜보고 싶은데 어디다가 매칭시키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저분들 눈에는 손질이 끝난 닭은 당연히 뭐처럼 보이겠어요? 당연히 이분 입장에서는 그걸 재료 삼아서 튀기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은 당연히 어디다 매칭시키는 게 좋을 거냐면 재료비에다 매칭시키는 게 좋아요. 되셨죠? 자, 근데 아까 전에 OT 때 원가의 구분, 뭐 개별 원가, 종합 원가, 뭐 결합 원가 따로따로 우리 원가의 구분 한번 해봤듯이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건 순전히 완성도 때문이라고. 완성도가 서로 다르게 잡히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도 서로 다르게 잡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공정에서 재료비라고 부르는 이 친구는 사실 이 두 번째 공정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재료비가 최초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라고요. 닭을 튀길 거면 하다못해 기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양념치킨이다. 그럼 하다못해 양념이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언제 들어가느냐 우리가 그냥 가정하기를 대충 한 요때쯤 들어가는 게 있대. 그럼 요때 들어가는 거 우리가 걔를 두 번째 공정의 재료비다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결론 여기 있는 이 완성된 이 친구는요. 사실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재료비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비라는 명칭은 이 두 번째 공정에서 최초로 들어가는 재료 얘네들한테 양보하자는 거야. 요 녀석한테는 뭔가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줍시다. 요 녀석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두 번째 공정 입장에서 얘는 앞공정이잖아요. 전공정이니까 전공정에서 내가 대체를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전공정 대체 원가 혹은 뭐 전공정 원가 혹은 전공정 비 요 정도로 이제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정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얘 뭐라고 하자? 전공정 B라고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이름 하나를 잡아주는 것뿐이지 사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뭐다? 얘도 사실 물리적으로는 재료나 마찬가지라고요. 심지어 얘는 닭이고요. 얘는 기름이나 양념이에요. 이 회사 입장에서 솔직히 어떤 게 더 중요한 재료예요? 오히려 얘가 더 중요한 재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원재료, 더 핵심이 되는 재료고요. 얘는 사실은 이름은 얘한테 재료비라는 타이틀을 갖다 줬지만 얘는 사실 부재료에 불과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부재료고 오히려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앞단에서 받은 거니까 얘를 전공정비라고 부른다. 이런 용어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원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얘네들 세 개가 일반적으로는 원가가 투입되는 모양새가 달라서 그래요. 원가 투입되는 모양새가 다르다는 얘기는 당연하게도 뭐도 다르다. 원가 투입의 완성도가 다르다. 원가 투입의 완성도가 다르다면 완성품 환산량이 또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잡힌다면 원가 배부액도 좀 다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데 그럼 원가 투입의 완성도를 알려면 원가가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가공비는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투입된다고요? 가공비는 수업 목적상은 다 그냥 전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균등하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방금 전에 봤었던 문제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재료비는 우리가 1차 시험에서도 언제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냐면 공정이 시작하는 시점에 0% 시점에 몽땅 다 들어간다 이런 모양새만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일 때 그런 거야.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재료라고? 얘는 부재료예요. 부재료. 부재료이다 보니까 사실은 꼭 처음부터 안 들어가고 중간 애매할 때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0%가 아니라 뭔가 다른 시점으로 제시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얘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거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니까 몇 %에서 들어간다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기재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쯤 되면 그래도 객관식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하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써요. 그 재료비 라고 해놓고 아까 전에 문제 풀 때도 여기다가 투입식이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1차 시험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재료비가 초반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재료라고 쓰면 0 이렇게 쓰는 게 습관이 좀 돼 있다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재료비가 0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긴 한데 두 번째 공정이다 싶으면 사실은 이놈의 재료비는 0이 아닌 뭔가 다른 애매한 시점에 들어갈 때가 되게 많다는 거. 이걸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제 전공정비인데 우리가 계정명 자체는 얘를 전공정비라는 말을 써주기로 했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얘는 뭐라고요? 얘는 재료이고 심지어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인 재료라고. 그럼 메인 재료는 당연히 별말 없으면 언제부터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메인 재료는 처음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공정비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투입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줄 때가 더 많아요. 안 줘. 거의 대부분. 안 주는 이유는 우리가 얘가 메인 재료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게 메인 재료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문제에서 안 줬어도 언제 들어간다? 시작할 때 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보죠? 자, 요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연속 공정이다라고 하면 앞 공정과 뒷 공정 중에서 당연히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험 문제를 줄 줄 알겠어요. 당연히 뒷 공정이 물어볼 게 많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딱 봤을 적에 문제 첫머리에 지금처럼 공정 1번과 공정 2번을 거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거나, 뭐 공정 A와 공정 B, 뭐 갑공정과 을공정 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런 머릿속에 분명히 뒷공정 위주로 물어볼 테니까 요 단어 하나가 딱 떠올라야 되겠네. 뭐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 전공정비가 있을 테니까 걔를 빼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몇 가지 주의사항 좀 체크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0개래요. 완성을 100개 시켜줬대. 그럼 두 번째 공정에서는 단계 몇 개 스타트 끊으면 돼요? 몇 개 착수할까요? 100개 시작하면 되겠지. 물론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1공정에서 100개를 완성시켜서 넘겨줬다라고 해도 이유가 뭔지 몰라도 두 번째 공정에서는 그 100개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좀 남겨놨다가 일부만 시작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현실인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딴 거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100개면 여기도 무조건 100개에 대해서 돈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두 번째, 금액적으로 완성된 원가가 1,000원이었대. 그럼 전공정비도 당연히 얼마겠어요? 얘도 당연히 1,000원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100개면 여기도 100개고요. 이게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인 거라고. 이해하셨죠? 자, 거기 펼쳐놓으신 63페이지에 보시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지금 63페이지 전체에 박스가 한 3개 정도 보이죠? 이 3개 박스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박스 좀 읽어봅시다.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1공정의 완성품 수량이 두 번째 공정의 단기 착수량이 된대요. 요게 100개라면 여기가 100개다라는 거 그 얘기 써 있는 거야. 되셨죠? 자, 동그라미 2번에도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 좀 볼게요. 1공정의 완성품 원가는 2공정의 단기 전공정 대체 원가랑 동일한 거래. 뭔 소리야? 이게 1,000원이었다면 요 자리도 1,000원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동그라미 3번에도 박스를 먼저 봅시다. 박스에 보시니까 두 번째 공정에 뭐 제공품들이 있다. 기초든 기말이든 걔네들이라든지 혹은 뭐 공손이 있더라. 걔네들에서 전공정 대체원가 전공정비죠. 그 녀석들의 완성도는 무조건 1, 즉 100%래요. 여기다 0%라고 썼는데요. 이게 100%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0%라고 쓴 건 뭐냐면 투입 시기를 얘기한 거야. 물리적으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언제 들어가는 거다? 0%니까 시작할 때 여기서 그냥 다 부어버린다 그렇게. 그럼 어차피 여기에서 전공정비를 다 부어버렸으니까 제공품이 몇 %만큼 진행이 됐든 어쨌든 저 녀석은 시작하자마자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어떤 제공품한테 물어보든지 간에 야, 너 전공정비 얼마나 넣어봤니? 내가 비록 아직 미완성인 제공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공정비는 내가 시작하자마자 다 넣었어. 즉 전공정비 투입의 완성도는 100%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반에 몽땅 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나 전공정비의 투입 완성도는 100%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그 박스 위에 이런 말도 적혀 있어요. 1공정의 완성품은 중간 제품의 형태로서 괄호 보니까 2공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주 재료의 형태래. 이게 메인 재료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공정에 언제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에 투입된다. 그래서 0%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초기, 즉 0%에 투입이 되는 거니까 투입의 완성도로 따져준다면 결국은 100%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연속 공정 관련된 이야기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 한 페이지만 넘기셔서 64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 원가의 흐름 요것만 좀 참고하고 넘어갑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 1번에 T 계정이 좀 보이는데 1공정 제공품과 그 다음에 2공정 제공품이 있네요. 용어를 좀 볼게요. 1공정에 보시면 기초기말 뭐 얘네들은 차치하고 단계에 투입된 재료 원가, 가공 원가 가지고 일부는 완성을 시켰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는 그냥 완성품의 원가라고만 돼 있어. 근데 걔가 두 번째 공정으로 가면서 어디에 매칭이 되고 있어요? 걔가 전 공정 대체 원가가 되는 거라고. 근데 두 번째 공정도 나름대로 완성되는 게 있겠죠. 근데 완성품의 원가를 보시면 두 번째 공정은 괄호 안에 뭐라 써 있네. 얘가 뭐가 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러도 좋다는 거예요. 왜? 얘는 완성이 되면 그대로 제품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1공정의 완성품 원가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표현이 없죠.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뭐 차공정 대체 원가 요 정도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 어쨌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좀 구해보세요라고 한다면 끝공정의 완성품 원가 요 정도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다 그러면 사실 문제마다 이게 끝공정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런 표현 대신에 아까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도 그냥 완성품의 원가 요 정도로 하고 마는 거야. 그냥 이게 끝공정이다 맨날 이런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좀 더 포괄적인 말로 요 공정에서 완성된 건 얼마냐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도 덜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끝공정 것만 끝공정의 완성품 원가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좀 포인트로 잡아둡시다. 되셨죠? 자 옆에 있는 예제는 풀 필요 없고요. 뒤로 쭉 가셔가지고 69페이지 4절에 있는 공손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은 오후에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공손이랑 연속공정 이런 것들 보통 섞어서 나오니까 공손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손이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괄호 1번에 보니까 의라고 해놓고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이 미달되는 불합격품 얘네들을 우리가 공손이라고 부르지 그죠? 사실 개별 원가 계산이든 종합 원가 계산이든 공손과 관련 회계 처리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험 문제를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에서 공손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없죠? 그게 좀 내기가 애매한 거야. 왜냐면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우리 뭐 만든다고요? 건물, 비행기, 배 뭐 이런 거 만든대. 근데 분량이래.
이상하잖아 그게 좀. 그래서 이게 문제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일도 현실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로는 다 종합원가 계산을 내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분필을 한 100만 개 만드니까 그중에 뭐 한 1000개 정도가 불량이다. 그런 일들 흔하게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니까 보통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제 공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큰 2번에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라는 말이 있네. 여기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공손 이야기를 1차 시험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개념이 좀 머릿속에 잡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좀 탄탄하게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다 설령 할지라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좀 들어봅시다. 사실 2차 시험에서는 공손 빼고는 문제를 잘 안 내죠. 공손이 없으면 별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제공품 계정을 좀 들여다볼게요. 여기 기초 제공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단계 발생한 원가가 이렇게 있겠지, 그죠? 단계 착수에서 발생한 원가가 있다. 발생한 원가 요 정도로 합시다. 발생한 원가들 이렇게, 그죠? 자, 그다음에 1번은 착수했다 이렇게 할까? 단계 착수한 애들. 그다음에 단계 이제 완성된 아이들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말에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애들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좀 전까지만 해도 등장인물이라고 해봤자 요게 다였었는데 이제 아웃풋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쪽에 즉 대변에 하나 더 끼자는 거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멀쩡히 완성된 애들도 있고 멀쩡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인 애들도 있다. 그럼 뭐도 있을 거냐면 안 멀쩡한 애들도 있다는 거지. 걔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손이라고 이렇게 부르자고요. 그죠? 자, 근데 알고 있다시피 이 공손이라는 것은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정상 공손, 두 번째로는 비정상 공손이요. 사실 정상 비정상이라는 말이 우리 회계적인 용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회계적인 용어로 우리가 재무회계 시간에도 뭐 감모 이런 거에서 좀 등장한다고. 그죠? 정상이다라는 말은 보통 어디다가 붙여줘요? 정상이라는 말은 사실 보통 뭔가 필연적인 것들, 필수적인 것들, 거기에다가 정상이란 말을 붙여준다고. 그래서 일단 좀 메모를 해보자면 이 정상 공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한 애들이야. 필연적으로 발생한 공손이다 그러면 정상. 필연적이지가 않았다. 필연적이지가 않았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지. 자,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흰색 분필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하얀색 분필을 만드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인데 이상하게 중간에 노란 분필이 있는 거야. 그건 얘는 불량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공손 이야기가 나오면 검사, 공손에 대한 검사 이야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검사 기계 속에 넣어줘야만 요 녀석이 불량인지 아닌지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다 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요게 검사 기계예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분필들이 가다가 여기서 딱 검사를 했을 때 삑 불량 삑 통과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제. 그죠? 자, 근데 요렇게 생긴 불량이 하나 나왔더래요. 근데 이 불량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지. 자, 첫 번째 이런 불량품이 있어요. 그냥 담당자가 실수했대. 담당자가 뭔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뭐 좀 부주의하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생긴 불량품이 나와버렸대요. 그럼 요 녀석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쓴 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는 어떻게 처리하자는 거냐? 얘는 그냥 실수에 의한 거니까 사실은 정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필연적인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실수에 의한 것이니까 걔네들은 필연적인 게 아니다. 그럼 거기한테 돈 쓴 건 어떻게 할 거냐? 걔는 아깝지만 그냥 단기에 비용으로 떨궈버리고 말자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이지 않은 이 비정상 공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친구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거지. 그래서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자.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자, 근데 보통 이 기간 비용 항목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보통 집어넣냐면 얘를 영업적인 곳에다 안 넣어요.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집어넣습니다. 기타 비용이죠, 요즘에는. 그렇죠? 영업 외 비용 이렇게. 영업 외로. 그래서 요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보세요.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비영업적인 거를 따지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CVP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CVP에서도 보통 어디까지만 분석을 하냐면 그냥 영업이익까지밖에 분석을 안 해요. 해봤자 세금 있다라고 해서 세후 영업이익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다라는 말 속에는 비영업적인 것들도 같이 반영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시간에는 비영업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회계 시간에는 당기순이익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는 보통 당기순이익이다라고 안 하고 그냥 세금 정도만 반영해서 세후 영업이익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챕터에서 당기순이익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이놈의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꼭 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영업이익이라고 안 해요. 다 당기순이익 구해봐라 보통 다 이렇게 해요. 왜? 얘 빼먹으라 이거야 그냥 의도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영업 외적인 거 거의 다루는 게 없어요. 거의 다루는 게 없는데 요 녀석은 영업 외라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을 구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요 놈도 반드시 구해가지고 요 녀석까지 반영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셔야 돼요.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분량도 있더라는 거지. 얘는 불량품이야 노란색이니까 우리는 흰색 만드는 게 목표였어.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왜 노란색이 됐을까?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얘가 컨베이어 벨트를 갈 때 맨 앞에 이렇게 앞장서서 가던 애였어요. 맨 앞에 앞장서서 얘가 이렇게 쭉 가던 거야. 맨 앞에 앞장서서 가다 보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도 나름대로 뭔가 찌꺼기, 불순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얘가 온몸으로 그걸 다 받아주고 간 거야 이렇게. 얘가 그걸 다 맞아주고 간 바람에 뒤에 있는 애들은 다 깨끗하게 하얀 분필이 나왔어.
그럼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얘가 숭고하게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얘 덕분에 나머지 애들이 다 멀쩡한 정상적인 분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 덕분에 얘가 있는 거니까 요 놈의 원가를 계산할 적에 요 녀석의 노고를 잊지 말자 이거야. 요 놈도 지금 여기까지 돈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원가를 어디다 녹여버릴 거냐? 여기다 그냥 녹여버릴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필연적인 아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필연적인 거냐? 나머지 정상적인 애들, 멀쩡한 합격품들, 즉 정상품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다라는 거니까 얘는 정상품의 원가에다가 가산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하자. 자, 앞으로 좀 자주 나올 사례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여러분, 제가 셔츠를 한 벌 샀어요. 어디서 샀냐면 인터넷에서 산 거야. 인터넷에서 얼마 주고 샀냐면 2만 원을 주고 샀어요. 셔츠가 2만 원밖에 안 해. 되게 싸네 하고서 딱 클릭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죠? 뭐가 붙어요? 배송비가 붙잖아요, 그죠? 배송비가 3,000원이었던 거야. 자, 저는 얼마짜리 셔츠 샀어요? 자, 제가 이 사실을 회계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제 친구들 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2만 원짜리 셔츠 샀어. 근데 배송비는 3,000원 붙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한 몇 달만 더 있으면 회계사가 되는 분들이잖아. 우리는 회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저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얼마짜리 셔츠인 거야? 이건 23,000원인 거예요. 왜? 3,000원이라는 배송비가 희생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셔츠의 취득이라는 행위 자체를 애초에 못해. 그럼 3,000원도 셔츠값이지 뭐냐? 이게 바로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 재무회계 시간에 취득 원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뭘 취득을 했대? 뭐 재무회계 시간에 다 상기업이니까 재고자산도 취득을 하죠. 재고자산을 취득했다. 취득원가를 계산하려면 내가 취득대가로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뒤에 뭐 붙잖아. 뭐부터요? 뭐 운송비라든지, 그죠? 무슨 뭐 부대 비용들이 붙잖아.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왜 붙여요? 그런 것들. 걔네들이 있었어야만 취득이라는 행위를 완성했을 거 아니냐 이런 거라고. 그래서 원본에다가 필연적인 것들은 다 가산을 해버려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자, 흰색 분필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였었는데 이 흰색 분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란색 분필이 다 희생을 해준 거라면 노란 분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는 이건 아깝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원가가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탄생이 된 것이다. 그럼 요 녀석의 원가도 이 정상품, 요 녀석의 원가에다가 다 녹여줘야 된다. 이게 3,000원이고 이게 2만 원이라면 얘는 23,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논리가 원가 회계에서 한 군데 더 나와요. 여러분들 배웠던 것 중에서 뭐 있어요? 1차 때 배웠던 것 쭉 한번 떠올려보세요. 뭐가 있냐면 보조부문. 보조부문도 똑같아요. 보조부문의 원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자동차의 공장에서 뭐 그랜저도 만들고 제네시스도 만들고 소나타도 만들고 막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제조 원가들을 녹여야 되는데 사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구내식당 이런 것들 다 보조부문이잖아. 구내식당에서는 그랜저 소나타 만든 적 없어요. 구내식당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밥과 반찬을 만들었을 뿐인 거지. 근데 밥과 반찬의 원가도 그랜저 소나타의 원가에다가 녹여야 되니까 우리가 뭐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아니 밥이나 반찬을 만든 것뿐인데 걔네들을 그랜저 소나타에다가 도대체 왜 녹이는 거지? 필연적이다 이거예요. 밥은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밥이나 반찬을 만든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원가들도 그랜저나 소나타의 원가에다 다 녹인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필연적인 것은 원본에다 가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계의 논리라고. 이해하셨죠? 즉, 요 녀석은 필연적인 거야. 그럼 당연히 뭘 위해서 필연적인 거냐? 얘네들을 위해서 얘가 희생한 것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요 녀석의 원가가 나중에 나온다면 그 친구는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이런 소리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정상품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뭐가 정상품이냐? 아웃풋을 뜻하는 게 대변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완성된 거, 공손, 기말제공품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정상품은 아니잖아. 정상품이 아니니까 우리가 불량품이다, 공손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정상품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고요. 자, 잘 보세요.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여기는 0%고요. 여기는 100%야. 자, 뭘 정상품이라고 부를 거냐? 첫 번째 후보 완성품. 얘는 과연 정상품일 것인가? 자, 우리 완성품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초는 없다고 할게요. 그냥 단계 출발해서 요렇게 끝까지 갔으니까 완성품이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손 이야기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검사를 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 자, 검사를 언제 했느냐면 뭐 여기 한 70% 정도 지점 여기에서 검사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검사를 빵 했어요. 뿅 이렇게. 자, 완성품 정상품인가요? 정상품이 당연히 정상품이 맞죠. 왜?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여기서 검사 받았다며. 근데 만약에 정상품이 아니었다면 갖다 버리지 못하러 여기를 더 쓰겠어요. 이거만큼 돈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만큼 돈을 더 써가지고 완성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검사를 통과한, 즉 정상품이었구나, 통과한 합격품이었구나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얘는 당연히 정상품이 되어요. 정상품이구나. 이렇게, 그죠? 자, 두 번째 후보 기말제공품. 자, 기말제공품이 있는데 이 녀석은 끝까지는 못 갔겠지, 그죠? 그럼 어디까지 갔는가 한번 따져볼게요. 80%까지 간 녀석이 하나 있더래. 정상품인가요? 당연히 정상품이 맞겠죠. 왜? 아니 검사를 70에서 했다면서요.
70에서 했는데 버리지 않고 뒤에 10%씩이나 더 밀고 갔죠? 이것도 돈 들어요. 돈 드는데 굳이 여기를 진행했다는 것은 돈 쓸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 돈 쓸만 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정상품이다. 검사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정상품이 맞아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역시나 아웃풋에 해당되는 대변 중에서 공소는 불량품이니까 빼고 나머지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을 정상품이라고 하는 거겠구나. 근데 이런 게 있더라는 거지. 기말제공품에는 얘도 기말제공품 아닌가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뭐 한 30%까지밖에 못 간 거야 지금. 그럼 얘 정상품인가요? 정상품 아니에요? 그럼 공성품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직 시험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존재 아직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직은 몰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직은 시험을 본 적이 없어. 내년이 돼야만 이제 검사를 받을 테니까 얘를 공성품이라고 할 거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얘를 또 정상품이라고 할 수도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쨌든 정상품도 아닌 거야. 공손도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정상품이라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결국은 이런 거네요. 완성품은 무조건 정상품일 수밖에 없다고. 검사를 언제 하든지 간에 그걸 다 통과했으니까 완성을 시켜놨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말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키가 됩니다. 얘를 정상품이라고 불러도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맞냐 아니냐는 뭘 가지고 따졌어요? 사실은 이 80% 30% 가지고 따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데요? 이게 기말제공품의 완성도. 그럼 이놈의 완성도를 지금 뭐랑 비교를 해본 거냐? 검사 시점이 70%니까 그걸 넘어갔다. 즉 완성도가 더 크다. 그럼 정상품인 거고. 그걸 아직 못 넘어갔다. 즉 요 녀석의 검사 시점이 완성도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상품이 아니게 되는 거지. 즉 우리가 얘를 따져주려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검사 시점. 두 번째로는 기말제공품의 완성도.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긴 할 것이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야 되겠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이 결론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완성품도 정상품 이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기말제공품도 정상품인 케이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 완성품은 정상품인데 기말제공품은 또 정상품이 아닌 케이스 이게 또 두 번째 케이스겠네요. 그렇죠? 자, 두 개 케이스에서 우리는 원가 계산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거냐. 어차피 이것도 5단계법이니까 5단계법을 다 진행을 해놓고 나면 결국은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뭐의 원가 계산될 거냐. 정상공선의 원가 이것도 대변이니까 얘가 얼마인지 비정상공선의 원가 얘가 얼마냐. 요게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얘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영업외 비용으로 떨고 버리면 그만이니까.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제 요 녀석인 거죠. 요 녀석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정상품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완성품은 당연히 정상품이라고요. 근데 심지어 뭐도 정상품에 해당되느냐? 기말제공품마저도 정상품에 해당이 되더래. 그럼 둘 다 정상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도 정상품이고 얘도 정상품이니까 얘한테도 일부 주고 얘한테도 일부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100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완성품은 무조건 정상품이 맞는데 여기는 이 기말제공품은 30%밖에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요 녀석은 정상품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상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 거냐면 얘는 아니고 얘만 정상품이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정상공선의 원가를 5단계법으로 계산해봤을 때 딱 100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100원 중에 단 한 푼도 기말제공품한테는 줄 생각이 없는 거지. 이 금액은 다 누구한테만? 정상품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몽땅 다 갖다 붙이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정상품의 원가를 가산한다라는 건 크게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완성품과 기말제공품한테 뿜빠이를 치자. 두 번째 그냥 완성품한테 다 갖다 주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케이스에 속하는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알아내는 요령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69페이지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윗칸에 보시면 정상공손이래요. 정상공손은 어디를 좀 보실 거냐면 동그라미 2번을 봅시다.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계획된 공손이래요. 뭐가 중요한 얘기일까? 필연적이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자? 정상공손 원가는 어디다 가산해주고요? 정상품의 원가에다가 가산하자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 밑에 있는 비정상공손이요. 얘도 동그라미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정상품의 제조와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공손이래요. 그래서 뭐 실수했거나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 비정상 공손의 원가는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집어넣는다고요? 영업 외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영업 외 항목이다 보니까 그거 빼먹으라고 당기순이익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으로 하나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금 우리가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원가 그 자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원가까지 가려면 결국 몇 단계까지 끝나야 돼요? 5단계까지 끝나야 이 원가 나왔다. 그럼 비용 처리하자.
5단계까지 끝나야 이 원가 나왔다. 그럼 얘한테 주거나 아니면 얘네 둘한테 뿌려주자. 이걸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5단계까지 가려면 그 전에 1, 2, 3, 4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건데 1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도대체 정상 공선이 몇 개냐 비정상 공선이 몇 개냐 그 수량을 좀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자는 게 71페이지 5절입니다. 정상 공선의 수량과 비정상 공선 수량의 파악.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공선 토맥의 기본 가정이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건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기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 이걸 그냥 아예 그대로 쓰세요라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써봐라라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뭐 그렇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이 기본 가정은 머릿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계산 문제를 좀 깔끔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전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점심 식사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후에 그 5절 이야기 그다음에 기본 가정 이야기 이렇게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